내 이름 박힌 내 집이니까 그렇게 꼴보기 싫으면 네가 나가. 나가서 고시원 가서 살아. 남편의 삿대질과 함께 터져나온 그 한마디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누이는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소파에 웅크리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가 감히 우리 딸을 내쫓아? 라며 독서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8년간 모은 전 재산 5억 원을 보탠 집이었는데 제가 밤낮으로 청춘 바쳐서 일하며 벌어온 돈으로 채운 그 집에서 제가 외부인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믿고 남편 단독 명의로 양보했던 그 선택이 지금 제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런 모욕들 사이에서 제게 어떤 결심이 피어났는지를요. 철저한 복수가 무엇인지 보여줘야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서연 씨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올해 34살이고 IT 스타트업에서 기획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3년 전 겪었던 일들인데요. 아직도 그때를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그 지옥 같았던 시간을 벗어났는지 말이죠. 모든 게 시작된 건 2024년 2월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마포구 대흥동 신축 아파트에서 결혼한 지 6개월 된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 진우와 저는 서로 다른 회사에 다녔지만 그래도 맞벌이 부부로는 꽤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야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문 앞에 캐리어 2개가 놓여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누가 버린 건가 싶었는데 집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새언니 언제 와?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진우의 동생 지혜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28살인 지혜는 강릉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졸업 후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왔어? 지혜가 회계사 시험 때문에 서울에 올라왔어. 진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시험이 일주일 후인데 종로 학원에서 마지막 정리 강의를 들어야 한다는 거야. 그냥 일주일만 있다가 시험 보고 내려간대. 아, 그렇구나. 고생 많이 하시네요. 저는 지혜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지혜는 휴대폰만 보며 대충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일주일이 정말 일주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에도 지혜는 짐을 쌀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한 달 후 1차 시험 합격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빠, 나 1차 붙었어. 지혜가 손에 합격증을 들고 활짝 웃었어요. 저도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제 강릉으로 내려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시어머니인 강 여사가 집에 오셨어요. 우리 지혜가 1차에 붙었다며? 정말 장하다, 우리 딸. 강 여사는 지혜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그리고 저와 진우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2차 시험이 6월이래.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해야겠다. 지혜야, 너 강릉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준비해라. 종로 학원이 좋다고 하잖아. 어머니, 그런데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강 여사가 제 말을 끊으셨어요. 뭐가 문제야?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 도와주나? 우리 지혜 인생이 달린 일인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혜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새언니, 정말 사달만요. 시험 끝나면 바로 내려갈게요. 제발. 그 순간 진우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서연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데 왜 못 도와줘?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결정할게. 지혜야, 여기서 준비해. 내가 가장이라는 말에 저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물론 진우가 남편이고 집안의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지만 저도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제 의견은 전혀 물어보지 않는다는 게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만 해도 가족이니까, 사랑하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알겠어요. 지혜 씨, 시험 준비 화이팅 하세요. 제가 억지로 웃으며 말하자 지혜가 처음으로 제게 밝게 웃어 보였어요. 고마워요, 새언니.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달. 길지 않은 시간이니까 잘 지내보자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는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혜는 본격적으로 거주자 모드로 바뀌었어요. 짐을 안방 옆 작은 방이 아닌 거실 한편에 정리하더니 화장실 선반에 본인 화장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심지어 제가 쓰던 화장대 서랍까지 잠깐만 써도 되죠? 라며 점령했어요. 지혜 씨, 화장대는 제가 쓰던 거라서. 아, 미안해요. 그런데 제 방엔 화장대가 없어서요. 잠깐만 써도 될까요? 지혜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는데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네, 시험 끝날 때까지만요. 제가 양보하자 지혜는 고마워요.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스며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혜의 존재감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아침에는 제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화장실을 30분씩 점령했고 저녁에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느라 TV 리모컨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야근을 마치고 새벽 1시에 집에 들어갔는데 거실에서 희한한 냄새가 났어요. 불을 켜보니 지혜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흔적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치킨 뼈다귀와 빈 소주병들이 널려 있었고 소파에는 얼룩이 몇 개 생겨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지혜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혜 씨, 어젯밤에 친구들이랑 술 드셨죠? 시험 준비하시는데 괜찮으세요? 아, 스트레스 받아서 잠깐 풀었어요. 괜찮아요. 새언니는 신경 쓰지 마세요. 지혜의 대답은 싸늘했어요. 마치 제가 참견하지 말라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에게 이 일을 말했더니 진우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스트레스 쌓이겠네. 시험 준비하는 애한테 너무 엄하게 굴지 마.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불편함을 참아야 하는 사람이고 지혜는 배려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4달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분명해졌어요. 일주일짜리 캐리어가 1년이 되던 그 시점에 저는 처음으로 내 집인데 왜 나만 조심해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3월이 되면서 지혜의 시험 준비 생활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1차 합격의 자신감에서였을까요? 지혜는 이제 저에게 굳이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출근하기 전에 화장을 하려고 화장대에 앉았는데 제 파운데이션이 거의 다 떨어져 있더라고요. 분명히 사흘 전에는 반 이상 남아 있었는데 말이에요. 지혜 씨, 혹시 제 파운데이션 쓰셨나요? 지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다가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제 파운데이션이랑 색깔이 비슷해서 살짝 발랐어요. 괜찮죠? 사실 그 제품이 좀 비싼 편이라서요. 아이고, 그럼 제가 돈 드릴게요. 얼마예요? 지혜가 무던하게 말했는데 정작 돈을 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출근하고 난 후에도 지혜는 집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급한 서류 때문에 잠깐 집에 들렀을 때 지혜는 거실에서 넷플릭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새언니, 왜 이 시간에? 급한 일이 있어서요. 공부는 안 하세요? 점심 먹고 쉬는 시간이에요. 하하. 지혜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었지만 저는 뭔가 이상했어요. 6월 시험을 준비한다던 사람이 너무 여유로워 보였거든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그 주말에 생활비 통장을 확인했을 때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각자 월급을 공통통장에 넣어 생활비로 쓰고 있었는데 3월 한 달 동안 평소보다 30만 원이 더 나가 있었어요. 내역을 자세히 보니 용돈이라는 항목으로 10만 원씩 3번 빠져나가 있더라고요. 그날 밤 진우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통장에서 용돈으로 빠진 30만 원은 뭐예요? 아, 그거? 지혜가 학원비랑 교재비 필요하다고 해서 줬어. 그런데 왜 저한테는 말 안 했어요? 뭘 그런 걸 다 말해. 내가 벌잖아. 그 정도야 뭐. 내가 벌잖아.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버는 돈이니까 제 허락 없이 써도 된다는 건가요? 그래도 공동생활비인데. 에이, 그냥 넘어가. 가족한테 그 정도도 못 해줘? 진우는 저를 소심한 사람 취급하며 넘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제 의견은 무시당하고 제가 번 돈은 당연히 쓸 수 있는 것처럼 취급받고 있었거든요.
4월이 되자 지혜의 행동은 더욱 대범해졌습니다. 제가 구입한 비싼 화장품들을 마음대로 쓰는 건 기본이고, 심지어 제 옷장까지 뒤지기 시작했어요. 새언니, 이 블라우스 어디서 샀어요? 예쁘네요. 그거요? 백화점에서 샀는데 빌려줄 수 있어요? 친구 결혼식 할 때 입으려고요. 지혜가 제 새 블라우스를 만지며 말했을 때 저는 정말 싫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 옷은 제가 진우와의 기념일에 입으려고 특별히 산 거였거든요. 하지만 안 된다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우가 늘 가족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네, 조심히 입으세요. 고마워요, 새언니. 지혜는 환하게 웃으며 제 옷을 가져갔지만 일주일 후 돌려받은 옷에는 얼룩이 묻어 있었어요. 지혜 씨, 옷에 뭐가 묻었네요? 아, 미안해요. 와인을 쏟았나 봐요. 세탁소에 맡기면 괜찮을 거예요. 지혜는 미안해하는 기색 없이 말했고 정작 세탁소 비용을 준 건 저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지혜가 거실에서 친구들과 술 파티를 벌인 것도 모자라 제가 아끼던 위스키까지 마시고 있더라고요. 지혜 씨, 그 위스키는? 아, 이거요? 맛있네요. 오빠가 괜찮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 위스키는 진우가 제게 생일 선물로 준 거였는데 진우가 지혜에게 마셔도 된다고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당장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혜가 제 위스키를 마시고 있는데 당신이 괜찮다고 했다는 게 맞아요? 아, 그거? 응, 그냥 좀 마시게 해줘.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더라고. 그건 당신이 저한테 준 선물이잖아요. 뭘 그리 따지고 살아. 술 한 병 가지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진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마치 제가 너무 소심하고 인색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가계부를 정리해봤어요. 지혜가 온 후 늘어난 생활비, 사라진 화장품들, 망가진 물건들. 계산해보니 100만 원이 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속상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 집에서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지혜는 이제 저를 보며 새언니, 밥 뭐예요? 라고 묻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가 지혜의 식사를 챙겨줘야 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이에요. 지혜 씨가 드시고 싶은 거 해서 드세요. 에이, 새언니가 요리 잘하잖아요. 저는 라면밖에 못 끓이는데. 지혜는 애교를 부리며 말했지만 저는 팀장으로 일하며 하루 10시간씩 회사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퇴근 후에 요리까지 해서 지혜를 챙겨줄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리를 안 하면 진우가 시무룩해 했어요. 요즘 집에 사람이 많은데 밥상이 너무 소외되는 것 같아. 내가 밥도 해줘야 하는 거구나.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의 역할은 돈도 벌고 집안일도 하고 시누이 시중도 드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런 생활이 한 달 더 지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회사에서도 실수가 늘어났고 집에 오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야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거실이 또 엉망이었어요. 지혜와 친구들이 술 파티를 벌인 흔적이 여기저기 있었고 제가 아끼던 쿠션은 와인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꼈습니다. 뭘 해도 가족이잖아, 시험생이잖아라는 말로 묻힐 게 뻔했거든요. 저는 그날부터 조용히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 메모장에 지혜가 제 물건을 쓴 날짜, 생활비에서 빠져나간 돈, 집안이 엉망이 된 날들. 하나하나 적어두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언젠가는 이 기록들이 필요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5월이 다가오면서 지혜는 2차 시험이 한 달 남았다며 더욱 까칠해졌어요. 조금만 시끄러워도 공부하는 사람 배려 안 하냐며 짜증을 냈고 저는 집에서 숨죽이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지혜의 실제 공부량이었어요. 제가 우연히 확인한 바로는 지혜는 하루에 2에 3시간 정도만 책을 펼쳐놓고 있었고 나머지 시간에는 휴대폰을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친구들과 놀았습니다. 정말 시험에 붙고 싶어하는 사람의 모습일까?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5월 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혜가 또다시 친구들과 술 파티를 벌였는데 이번에는 새벽 3시까지 소음이 계속됐어요. 다음 날이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이었는데 잠을 못 이룬 저는 회의에서 발표를 망쳤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지혜에게 정말 화를 냈어요. 지혜 씨,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노는 게 맞나요? 저도 일하는 사람인데 새벽까지 시끄럽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지혜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새언니, 요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저도 스트레스 받아서 가끔 푸는 건데 그것도 이해 못 하시나요? 오히려 저를 예민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시험 준비생한테 이해심이 없으시네요. 오빠한테 말씀드려야겠어요. 지혜는 그렇게 말하며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고 결국 그날 밤 저는 진우한테 혼이 났습니다. 서연아, 넌 왜 그렇게 속이 좁아? 지혜가 얼마나 힘들겠어. 조금만 이해해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는 제가 아무리 합리적인 말을 해도 결국 이해심 없는 사람 취급을 받게 된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6월에 시험이 끝나면 정말 내려갈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지혜는 절대 내려가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5월 말이 되면서 저에게는 심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면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는데 증상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회의 중에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면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동료들이 걱정스럽게 쳐다보는 가운데 저는 겨우 화장실로 피해서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팀장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후배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갔습니다. 증상을 보면 우울증 초기와 공황장애 전 단계로 보입니다. 최근에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나요? 의사 선생님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집안 상황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가족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군요. 환경을 바꾸시거나 아니면 가족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약물 치료를 병행해보죠. 진단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제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예민한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진우에게 병원에 다녀온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저 오늘 정신과에 다녀왔어요. 뭐? 정신과? 왜? 진우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서요. 우울증하고 공황장애 전 단계래요. 저는 진단서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진우가 걱정해 주거나 미안해할 줄 알았는데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게 우리 때문이야? 회사 일이 힘들어서 그런 거 아냐? 요즘 야근도 많이 하고. 진우는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말했어요.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가족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라고 하셨어요.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냥 내가 요즘 예민해진 거야. 그때 마침 지혜가 거실에서 나왔어요. 새언니, 무슨 얘기해요? 지혜야, 서연이가 정신과에 다녀왔대. 스트레스 때문에. 진우가 마치 웃긴 일인 것처럼 말하자 지혜도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아, 새언니 요즘 정말 예민하더라니까요. 제가 조금만 소리 내도 화내시고 스트레스가 많으시나 봐요. 저는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병원까지 가게 된 상황을 만든 장본인들이 오히려 저를 문제적 인물로 몰고 가고 있었으니까요. 지혜 씨가 새벽까지 시끄럽게 해서 새언니, 그때 한 번이었잖아요. 그런 걸로 병원까지 가시다니. 지혜는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진우는 제게 눈치를 주며 말했어요. 서연아, 지혜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 얘가 기분 나빠하잖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아픈 것보다 지혜의 기분이 더 중요하다는 걸까요?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출근한 사이에 시어머니인 강 여사가 집에 오셨더라고요. 저녁에 집에 돌아가니 강 여사가 지혜와 함께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응, 지혜 얘기 들었어. 너 정신과에 다닌다며? 강 여사의 첫마디가 그거였어요. 인사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네, 요즘 힘들어서. 힘들긴 뭘 힘들어. 나이 30 넘어서 시집도 잘 왔는데. 우리 진우가 너한테 뭘 못해줬다고? 강 여사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묻어 있었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우리 지혜가 시험 준비한다고 잠깐 있는데 그것도 못 참겠다는 거야?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지혜가 강 여사에게 제 이야기를 했구나.
그것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각색해서 말이에요. 어머니, 사달이라고 하셨는데 벌써 3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지혜 씨가 새벽까지 시끄럽게 해서, 야, 이 사람아. 갑자기 강 여사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시험 준비하는 애가 스트레스 받아서 가끔 친구들 만나는 것도 못하게 하겠다는 거야? 너는 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불만이 아니라 저도 일하는 사람이라서. 일한다고, 남편 돈으로 편하게 살면서 일한다고? 그 말에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어머니, 저도 월급 받아서 생활비 보태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집도 제 돈이. 뭐? 내 돈. 이 집은 우리 진우 명의야. 내가 뭘 했다고 내 집이라고 하는 거야? 강 여사의 말에 지혜도 끼어들었어요. 새언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그냥 시험 준비하는 건데. 지혜는 눈물을 글썽이며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모습을 본 강 여사는 더욱 격했습니다. 봐라, 우리 지혜가 얼마나 속상해하는데. 며느리가 시누이를 이렇게 구박해도 되는 거야? 구박한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정신과까지 다니면서 우리 가족 탓을 하는 게 구박이 아니고 뭐야? 강 여사는 제가 정신과에 다니는 것 자체를 가족에 대한 배신으로 받아들이고 계셨어요. 그럴 거면 친정 가서 살든지, 여기서 우리 가족 괴롭히지 말고. 그 말이 떨어졌을 때 저는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제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오히려 가족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몰리다니요. 그때 진우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응. 진우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서연이가 요즘 너무 이상해. 강 여사가 진우에게 상황을 설명하시는 동안 저는 그냥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서연아,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는지 들었지? 너 정말 요즘 이상해. 진우마저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어요. 여보, 저는 그냥 뭐야? 가족들 때문에 정신과 다닌다고. 그게 말이 돼?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이상한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괴로워해야 하지?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지혜는 저를 보며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라며 비꼬듯 웃었고, 진우는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야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지혜가 친구들과 집에서 요리를 해 먹은 흔적이었습니다. 지혜 씨, 설거지 좀 해주세요. 새언니, 저 너무 피곤해서요.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가. 그럼 진우 씨가 와서 하겠네요. 오빠는 회사 일로 피곤하잖아요. 새언니가 집에 있는 시간도 많고. 지혜의 논리는 황당했어요. 저도 풀타임으로 일하는데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니요. 하지만 더 황당한 건 진우의 반응이었어요. 서연아, 그냥 내가 해. 지혜는 시험 준비하느라 힘들고 나는 회사 일로 지쳐서 그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제 역할은 돈도 벌고 집안일도 하고 모든 사람을 챙기는 거구나. 그러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날 밤부터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설거지도 안 했고 빨래도 안 했습니다. 대신 제 방에만 들어가서 지냈어요. 다음 날 아침 진우가 화를 냈어요. 야, 이게 뭐야? 집이 왜 이래? 제가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혜 씨가 어지른 거니까 지혜 씨가 치우세요. 너 진짜 요즘 이상해졌어. 정신과 약 먹더니 성격이 바뀌었나? 진우는 제가 정신과 약을 먹는 것까지 문제 삼았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서글펐습니다. 내가 아픈 건 잘못이 아닌데 왜 모든 사람들이 저를 문제 삼을까? 저녁에 지혜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새언니,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시험 준비하는 건데 왜 그렇게 싫어하세요? 지혜는 정말 순진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저는 이제 그 표정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지혜 씨, 정말 모르세요? 네, 진짜 모르겠어요. 그럼 됐어요. 6월 시험 끝나면 내려가시는 거죠? 네. 그런데 혹시 떨어지면 다시 준비해야 하는데. 역시나였어요. 지혜는 벌써 떨어질 경우를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이 상황을 참지 않기로.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기로. 휴대폰 녹음 기능을 확인하고 가계부를 정리하고 제가 이 집에 기여한 부분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 준비를 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언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본능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는 얼마 후에 알게 되었어요. 6월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지혜의 2차 시험날이 왔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이제 끝이구나라는 생각에 조금씩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시험 당일 아침, 지혜는 긴장한 모습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새언니, 저 갔다 올게요. 네. 시험 잘 보세요. 저는 진심으로 응원했어요. 시험에 붙든 떨어지든 이제 강릉으로 내려갈 거니까요. 그런데 시험을 보고 돌아온 지혜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어떻게 본 것 같아? 진우가 물어보자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못 본 것 같아요. 특히 마지막 문제가. 저는 속으로 떨어져도 괜찮다. 이제 내려가면 되니까 라고 생각했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지혜는 불합격이었어요. 지혜야, 괜찮다. 다음에 다시 준비하면 되지. 진우가 위로했고 저도 덩달아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많이 아쉽겠지만 그래도 경험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지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오빠, 저 다시 준비하고 싶어요. 그래, 당연하지. 내년에 다시 준비해. 그런데 강릉에서는 좋은 학원이 없어요. 서울에서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럼 서울의 원룸이라도 구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는데 지혜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새언니, 제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집안 사정도 어려운데. 그럼 고시원이라도. 고시원은 너무 열악해서 공부가 안 될 것 같아요. 제발 여기서 1년만 더 있게 해주세요.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어요.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년이요? 그건 너무. 새언니, 제발요. 저 정말 이번에는 열심히 할게요. 방해도 안 되게 조용히 있을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미 4개월 동안 충분히 참았고 그 결과 병원까지 다니게 되었는데 1년을 더 참으라니요. 지혜 씨, 사실 고시원에 들어가서 준비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집에 있으면 유혹이 많으니까. 제가 최대한 완곡하게 말했는데 지혜가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새언니가 정말 저를 싫어하시는구나. 처음부터 저를 내쫓고 싶어 했죠?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새언니는 저를 집에서 내쫓으려고 해요. 지혜는 히스테리를 부리며 울었고 그 소리를 들은 진우가 화를 내며 거실로 나왔어요. 야, 지금 뭔 소리야? 오빠, 새언니가 저를 내쫓으려고 해요. 지혜는 진우에게 매달리며 울었어요. 서연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우가 저를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지혜 씨가 1년 더 있겠다고 해서. 그게 뭐 어때서? 1년 있으면 어떻고? 하지만 처음 약속은 사달이었잖아요. 약속이 뭐 그렇게 중요해? 가족인데. 진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여보,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병원까지. 또 그 소리야? 네가 예민한 거지. 우리가 뭘 잘못했어. 그때 지혜가 더 큰 소리로 울며 말했어요. 저 정말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참을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지혜 씨, 정말 공부하고 싶으면 고시원에서라도 할 수 있잖아요. 왜 꼭 여기서? 서연아. 갑자기 진우가 저에게 고함을 질렀어요. 넌 대체 뭐야? 내 동생이 도움을 청하는데 왜 그렇게 매정하게 굴어? 매정한 게 아니라. 매정한 게 아니고 뭐야? 가족이 힘들다는데 외면하는 게 매정한 게 아니고? 진우는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어요. 여보, 손가락질은 하지 마세요. 손가락질. 이것도 못 참겠어? 그때 진우가 한 말이 저에게는 치명타였어요. 야, 이 집은 내 이름 박힌 내 집이야. 내가 내 동생 여기 있게 하겠다는데 내가 뭔데 반대해. 꼴 보기 싫으면 내가 나가. 그 순간 거실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제게 나가라고 말하다니요. 여보, 지금 뭐라고 했어요? 못 들었어? 내 집이라고 했어. 내 이름으로 된 내 집에서 내가 결정하는 거야. 진우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뭔가 차가운 것이 있었어요. 마치 저를 정말 귀찮은 존재로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럼 제가 이 집에 보탠 돈은 뭐예요? 뭔 돈, 생활비 말하는 거야? 그건 당연한 거고. 생활비가 아니라 집 살 때 보탠 5억이요. 그건 내가 알아서 보탠 거잖아.
내가 달라고 했나? 저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결혼할 때 함께 집을 마련하자고 한 건 진우였는데 이제 와서 제가 알아서 보탠 거라니요. 그때 지혜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강 여사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어머니, 새언니가 저를 내쫓으려고 해요. 지혜는 울면서 전화를 받았고 곧 강 여사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들려왔어요. 뭐, 서연이가 너를 내쫓으려고 해? 네, 고시원 가라고 해요. 저 정말 갈 곳이 없는데. 그래? 잠깐만 있어. 내가 바로 간다. 전화가 끊어지고 30분 후, 강 여사가 집에 도착하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저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야, 서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저는, 닥쳐. 며느리가 감히 우리 딸을 내쫓아? 내가 뭔데? 강 여사의 폭언이 시작되었어요. 네가 이 집에 뭘 했다고? 우리 진우가 혼자서 다 해놓은 집이야. 어머니, 저도 돈을 보탰어요. 돈을 보탰다고? 시집 와서 남편한테 기대 사는 주제에 무슨 돈을 보탰다는 거야? 제가 8년 동안 모은 돈으로. 8년.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우리 진우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야. 너 같은 스타트업 다니는 애가 뭘 안다고. 강 여사는 제가 다니는 회사까지 무시하며 계속 소리쳤어요. 그리고 우리 지혜가 뭘 잘못했어. 시험 준비하는 게 잘못이야? 잘못한 게 아니라 약속을 지켜달라는. 약속? 무슨 약속? 가족끼리 무슨 약속이 필요해? 너는 정말 가족이 뭔지도 모르는구나. 저는 그 순간 정말 무너질 것 같았어요. 3대가 모여서 저 혼자를 공격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제발 좀 들어주세요. 저도 힘들어요. 힘들어? 네가 뭐가 힘들어? 남편 돈으로 편하게 사는데. 저도 일해서 돈 벌어요. 일한다고. 그 돈이 우리 진우 월급의 절반이나 돼? 강 여사는 제 직장과 수입까지 깎아내리며 모욕했어요. 그리고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뭐가 힘들다는 거야? 우리 때는 시어머니 뒷바라지에 애 키우고 집안일까지 다 했어. 저는 아이도 없고, 아이도 없으면서 뭐가 그렇게 바빠? 우리 지혜 하나 못 챙겨줘. 저는 더 이상 말할 힘도 없었어요. 무엇을 말해도 이 사람들에게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지혜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방해 안 들게요. 그리고 진우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서연아, 이제 그만해. 지혜는 여기 있는 거야. 싫으면 정말 내가 나가든지.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남편, 시누이, 시어머니, 모든 사람이 저를 외부인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한 가지를 결심했어요. 더 이상 울지 않기로.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의 녹취 버튼을 눌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나가면 되는 거죠. 제가 차분하게 말하자 모든 사람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아마 제가 울면서 사과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이 원하는 모습의 며느리, 아내가 될 수 없었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곧 알게 될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서연 씨가 참고 참다가 결국 내 집이라는 말에 무너지는 모습이 정말 안타까웠는데요. 하지만 그 순간 녹취 버튼을 누른 서연 씨의 마음이 어떨지 상상이 됩니다. 과연 서연 씨는 어떤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그날 밤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울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진우와 지혜는 어색한 표정으로 저를 쳐봤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연아, 어젯밤 일은.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지만 저는 그냥 출근해야 해서요 라고 짧게 대답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후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법무팀의 서정호 과장을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서 과장은 회사 내에서도 꼼꼼하고 원칙적인 분으로 유명했습니다. 팀장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과장님, 개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급한 게 아니라 점심시간에. 네, 물론이죠.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서 과장과 함께 조용한 카페에 앉았어요. 사실 가정 문제 때문에 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저는 지난 4개월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렸어요.
신우이의 무단거주, 생활비 침해, 시댁 가족들의 폭언까지. 그래서 어제 남편이 내 집이니까 내가 나가라고 했어요. 서 과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혹시 집 구입할 때 자금 기여 내역이 증명 가능한가요? 네. 계좌 이체 기록이 있어요. 5억을 제 통장에서 직접 송금했거든요. 그리고 결혼 후 가전제품이나 가구 구입 내역도 있으신가요? 네. 대부분 제 카드로 결제했어요. 서 과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팀장님, 감정으로 싸우시면 안 되겠어요. 이건 완전히 법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법적인 문제요? 네. 일단 모든 기여분을 정리해서 증빙하시고 필요하다면 이혼 소송까지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이혼이라는 단어에 잠시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시원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재산 보전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남편분이 집을 임의로 처분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압류를 신청하세요. 팀장님 기여분에 대한 권리를 먼저 보호해야 해요. 서 과장은 신뢰할 만한 변호사까지 연결해 주셨어요. 그날 오후 저는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5억 기여의 남편 단독 명의라. 전형적인 사례네요. 요즘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변호사는 제 상황을 듣고 즉시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가압류부터 신청하고 모든 구매 내역을 정리하세요. 특히 가전제품이나 가구는 소유권이 명확하니까 회수 가능합니다. 회수요? 네. 부인 명의로 구입한 물품들은 당연히 부인 소유예요. 집에서 가져올 권리가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묘한 쾌감을 느꼈어요. 그동안 제가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라는 이유로 포기했던 모든 것들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녹취는 계속하세요. 특히 폭언이나 협박성 발언은 모두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는 법적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저는 처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또 다른 곳에 들렀습니다. 바로 종로 학원가였어요. 지혜 씨 말씀이시죠? 네, 등록은 되어 있는데. 학원 상담실장인 윤채림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출석이 좀 들쭉날쭉해서요. 한 달에 절반도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역시나였어요. 지혜는 학원에 등록만 해두고 실제로는 거의 다니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수업 참여도는 어떤가요? 글쎄요. 와도 중간에 나가시거나 졸고 계시거나. 채림 씨는 더 구체적인 정보를 줄 수는 없다고 했지만 충분했어요. 지혜에 열심히 공부한다는 말이 모두 거짓이라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진우는 저에게 말을 걸려다가 관뒀고 지혜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제 방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했어요. 먼저 지난 4개월간의 모든 지출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생활비 통장에서 지혜에게 간 용돈, 제 물건들이 망가지거나 사라진 날짜, 그리고 제가 구입한 모든 가전제품과 가구의 영수증을 찾아냈어요. 85인치 TV, 냉장고, 소파, 정수기, 식기세척기,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심지어 커튼과 침대 매트리스까지 모든 것이 제 카드로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삿짐 보관창고를 알아봤어요. 집 근처에 24시간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찾아서 계약했습니다. 언제쯤 이용하실 예정인가요? 다음 주 중에요. 갑자기 이사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직원은 친절하게 필요한 서류를 설명해 주었고, 저는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마지막으로 이삿짐 센터에 연락했습니다. 소형 이사인데, 혹시 오전에 포장하고 창고로 옮기는 거 가능한가요? 네, 물론이죠. 언제로 예약해 드릴까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요. 단, 조용히 해주셔야 해요. 모든 준비가 끝나자 저는 이상하게 평온해졌어요. 지난 4개월간 느꼈던 분노와 절망이 차가운 계산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진우와 지혜의 외출 패턴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진우는 보통 오전 8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했고, 지혜는 학원에 간다고 나가서 오후 4시경에 돌아왔어요. 화요일 오전 두 사람이 모두 외출한 후 저는 바로 행동에 옮겼어요. 안녕하세요. 이삿짐 센터입니다. 네, 예약했던 고객이에요. 조용히 부탁드려요. 이삿짐 기사들은 전문가다웠어요. 제가 미리 표시해둔 물품들을 빠르고 조용하게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85인치 TV가 사라지고, 냉장고가 사라지고,
소파가 사라지고 제가 그동안 가족을 위해 산 모든 것들이 하나씩 사라져 갔어요. 부인, 이 커튼도 가져가시는 거죠? 네, 그것도 제가 산 거예요. 심지어 바닥에 깔려있던 러그와 벽에 걸린 액자까지 제 돈으로 산 모든 것들을 회수했습니다. 3시간 만에 집은 정말 집이 아닌 방이 되었어요. 남은 건 기본 가전제품과 진우 소유의 책상, 의자 정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식탁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놨어요. 그 안에는 가압류 신청서 저추증과 이혼 소장 초안, 그리고 보관창구, 주소가 적힌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물품은 이 주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변호사를 통해 연락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을 추가했어요. 내 이름 박힌 내 집에서 편히 지내세요. 모든 작업이 끝나고 저는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끄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집에 돌아와서 텅 빈 거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어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저는 처음으로 복수라는 게 이렇게 시원한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감정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니까 이렇게 명쾌한 거였어요. 그날 밤 제 휴대폰에는 5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가 쌓여 있었지만 저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정말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질 거였거든요. 그날 오후 6시경, 진우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어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서류를 가지러 온 거였죠.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진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거실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그동안 거실의 중심이었던 85인치 TV도 없고, 커다란 소파도 없고, 냉장고 자리는 전선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뭐지? 진우는 몇 초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마치 다른 집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때 마침 지혜가 학원에서 돌아왔어요. 오빠, 일찍 왔네. 지혜도 거실을 보자마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오빠, 이게 뭐야? 왜 집이 이래? 나도 모르겠어. 방금 들어왔는데. 두 사람은 어리둥절하게 서서 텅 빈 거실을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진우가 부엌으로 뛰어갔는데 냉장고도 정수기도 심지어 식기세척기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도둑이야? 도둑이 들었나?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문은 멀쩡했고 진우의 책상이나 옷들은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때 진우가 식탁 위에서 봉투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봉투를 열어보자 서류들과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압류 신청서, 이혼 소장. 진우가 서류를 읽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서연이가 이런 걸 준비했다고? 그리고 메모를 읽었을 때 진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내 이름 박힌 내 집에서 편히 지내세요. 이건 뭔 소리야? 지혜가 메모를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어요. 오빠, 새언니가 정말 미쳤나 봐. 어떻게 이런 일을. 하지만 진우는 점점 상황이 파악되기 시작했어요. 사라진 물건들의 목록을 보니 모두 서연이 구입한 것들이었거든요. 지혜야, 전화해봐. 서연이한테.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제 번호를 눌렀지만 계속 통화 중이라는 메시지만 나왔어요. 받지 않아. 전화를 받지 않아. 오빠, 어떡해. 냉장고도 없고 TV도 없어. 오늘 밤 어떻게 자? 지혜는 패닉 상태였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모두 사라지자 당황스러운 거였죠. 진우는 계속 제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10번, 20번, 30번. 하지만 전화는 끝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한테 연락드려야겠어. 진우는 강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서연이가 집안 물건을 다 가져갔어요. 뭐라고? 강 여사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어요. TV, 냉장고, 소파.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혼 수장까지 남겨놨어요. 그 미친년이. 내가 지금 간다. 전화를 끊고 30분 후 강 여사가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강 여사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상에, 정말 다 가져갔네. 강 여사는 텅 빈 거실을 돌아다니며 중얼거렸어요. 이 집에 이렇게 물건이 많았나? 왜 이렇게 휑하지? 사실 그동안 강 여사도 제가 구입한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던 거예요. 85인치 TV, 고급 소파, 냉장고, 정수기. 이런 것들이 모두 사라지니 집이 정말 휑해 보였거든요. 진우야, 서연이한테 계속 연락해봐.
연락 안 돼요. 전화도 안 받고. 그때 지혜가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 어떡하죠? 냉장고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걱정 마, 지혜야. 다 사면 돼. 그까짓 거. 하지만 강 여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TV만 해도 500만 원이 넘는 고가 제품이었는데 한 번에 다 사기에는 부담이 컸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야? 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강 여사도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뭔 문제가 있어? 남편이 허락 안 했는데 함부로 가져간 거 아니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서연이 남긴 서류들을 보니 뭔가 체계적으로 준비한 것 같았거든요. 밤이 되자 문제는 더 심각해졌어요. 오빠, 진짜 추워. 에어컨도 없고 히터도 없어. 참아봐, 지혜야. 내일 뭔가 해결책을 찾을게. 하지만 진우도 막막했어요. TV가 없으니 뉴스도 볼 수 없고 냉장고가 없으니 음식을 보관할 수도 없었어요. 심지어 세탁기까지 없어서 빨래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뭔가 사야 해. 하지만 모든 걸 다시 사려면 최소 2천만 원은 필요했어요. 갑자기 그런 돈을 마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회사에 지각했어요. 알람시계 역할을 하던 TV가 없어서였죠. 팀장님,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그냥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점심시간에 진우는 동료들과 이야기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요즘 집에 TV도 없어서 뉴스를 못 봐서. TV가 없어요? 고장났나요? 아니. 그게. 진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내가 가져갔다고 말하기도 창피하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어려웠거든요. 한편 지혜는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점점 불안해졌어요. 냉장고가 없으니 음식을 보관할 수 없어서 매일 밖에서 사 먹어야 했고 세탁기가 없으니 빨래방에 가야 했어요. 이렇게 불편한 거였나? 그제서야 그동안 서연이 마련해 둔 것들이 얼마나 편리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녁에 진우가 퇴근하자 지혜는 울면서 말했어요. 오빠, 저 이렇게 못 살겠어요. 너무 불편해요. 나도 그래. 냉장고라도 먼저 사야겠어. 그런데 돈은 어떻게 해요? 그때서야 진우는 심각한 문제를 깨달았어요. 그동안 가전제품 구입비를 모두 서연이 부담했는데 이제 자신이 직접 사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일단 카드로 사자. 나중에 생각하고.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서연에게 연락도 안 되고 법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 물건을 사는 게 맞는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진우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서연이가 정말 이혼을 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화가 나서 그런 건가? 하지만 서연이 남긴 서류들을 보면 장난이 아닌 것 같았어요. 가압류 신청서부터 이혼 수장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한 흔적이 역력했거든요. 내가 너무 심했나? 그때서야 진우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어요. 내 집이니까 나가라고 말한 것, 지혜만 편들었던 것들.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이미 늦었어요. 서연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순한 아내가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서연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집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고 불편한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진우는 확신했어요. 서연이가 정말 심각하구나. 이건 단순한 화가 아니야. 그때서야 진우는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이미 서연이 한 발 앞서 움직인 후였어요. 그리고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진우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마침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마쳤어요. 그동안 변호사와 상의하며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또 다른 폭탄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시댁 친척들의 단톡방이었어요. 결혼할 때 강 여사가 저를 우리 가족이라며 친척 단톡방에 초대했었는데 저는 그동안 조용히 있기만 했었어요. 가끔 안부 인사나 명절 인사 정도만 주고받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그 단톡방이 이제 제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였어요. 목요일 오후 저는 카페에 앉아서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난 4개월간 정리해온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첫 번째는 강 여사의 폭언 녹취 파일이었어요. 며느리가 감히 우리 딸을 내쫓아. 네가 이 집에 뭘 했다고. 같은 부분만 편집해서 1분 분량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비 통장 내역이었어요. 지혜에게 나간 용돈 30만 원씩 총 120만 원의 증거자료를 스크린샷으로 찍어뒀어요.
세 번째는 학원 출석 현황이었어요. 윤채림 씨가 조심스럽게 제공해준 자료를 바탕으로 지혜가 한 달에 절반도 출석하지 않았다는 걸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집에 기여한 물품 목록과 영수증들이었어요. 총 금액만 해도 2천만 원이 넘었거든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단톡방에 첫 번째 메시지를 올렸어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몇 분 후 친척들의 반응이 오기 시작했어요. 어머, 서연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오랜만이네. 건강하지? 평소보다 많은 분들이 반응해 주셨어요. 아마 그동안 제가 워낙 조용했어서 갑자기 메시지를 올리니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사실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4개월 동안 지혜 씨가 저희 집에 머물렀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먼저 생활비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제가 벌어서 가정에 보태는 생활비에서 지혜 씨 용돈으로 120만 원이 나갔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예요. 친척들의 반응이 즉시 나왔어요.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 서연이한테 미리 말씀드렸어야지. 그 다음은 학원 출석 자료였어요. 그리고 지혜 씨가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하셔서 배려했는데 실제로는 학원의 절반도 출석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이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럼 집에서 뭘 했던 거야? 아이고, 서연아. 그럼 너무 힘들었겠다. 친척들은 점점 저에게 동조하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아마 객관적인 자료를 보니까 상황이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결정적인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상황을 말씀드렸을 때 받은 대답이 이거였어요. 녹취 파일을 업로드했어요. 강 여사의 목소리가 단톡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가 감히 우리 딸을 내쫓아? 내가 뭔데? 네가 이 집에 뭘 했다고? 시집 와서 남편한테 기대 사는 주제에 단톡방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몇 분간 아무도 메시지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진우 삼촌이 먼저 반응했어요. 이게 정말 어머니 목소리야? 서연아, 이건 언제 녹음한 거니?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지혜 씨께 고시원에서 준비해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렸을 때 받은 반응입니다. 그러자 진우 고모가 메시지를 올렸어요. 어머, 진우 엄마가 왜 이렇게 말을 했지? 서연이가 뭘 잘못했다고. 아이고, 며느리한테 이런 말을 하면 어떡해. 친척들의 반응은 제가 예상한 대로였어요.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며느리에게 저런 폭언을 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분위기였거든요. 특히 진우 작은어머니가 강하게 반응하셨어요. 진우 엄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서연이도 우리 가족인데 왜 이렇게 말해? 그때까지도 강 여사는 단톡방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어요. 아마 상황을 모르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곧 누군가 강 여사께 알려드린 모양이었어요. 20분 후 강 여사가 단톡방에 들어오셨거든요. 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야? 강 여사의 첫 마디였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어딘가 당황스러워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니, 이 녹취가 정말이에요? 진우 고모가 직접 물어보셨어요. 녹취? 뭔 녹취? 서연이가 올린 음성 파일 들어보세요. 강 여사가 녹취를 듣는 동안 단톡방은 또다시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몇 분 후, 이건 전후 사정을 모르고 듣는 거야. 서연이가 우리 지혜를 얼마나 구박했는데 강 여사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진우 작은아버지가 개입하셨어요. 형수님, 그래도 며느리한테 저렇게 말하면 안 되죠. 서연이도 우리 가족 아닙니까? 가족이면 가족답게 행동해야지. 시누이 하나 못 챙겨주고. 그때 저는 추가 자료를 올렸어요. 어머니, 제가 챙겨드린 게 없다고 하시는데. 이것 좀 보세요. 제가 지난 4개월간 지혜를 위해 산 것들의 목록을 올렸어요. 화장품, 음식, 심지어 옷까지. 총 200만 원이 넘는 지출 내역이었습니다. 친척들이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어머, 이렇게 많이 챙겨줬구나. 서연이가 정말 잘해줬네. 강 여사는 점점 수세에 몰리고 있었어요. 그건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고. 하지만 이번에는 진우 큰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당연하긴 뭐가 당연해. 요즘 시대에 이렇게까지 해주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그때 진우가 단톡방에 나타났어요. 아마 회사에서 상황을 파악한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건 저희 집안 문제라서. 하지만 친척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진우야,
너도 문제다. 아내한테 나가라고 했다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진우는 변명하려고 했지만 이미 녹취 파일에 모든 게 다 나와 있었어요. 꼴 보기 싫으면 내가 나가. 진우의 목소리도 또렷하게 들려 있었거든요. 진우야, 이건 정말 실망이다. 아내를 뭘로 보고 이런 말을 해? 진우 큰아버지까지 나서자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친척들은 하나둘씩 제 편을 들기 시작했고 강 여사와 진우는 오히려 비난받는 상황이 되었어요. 서연아, 정말 고생 많았다.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 우리가 미안하다. 진우네가 너무했구나. 저는 마지막으로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말 힘들었는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니까 마음이 좀 놓이네요. 그리고 한마디 더 추가했어요. 앞으로는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가족들께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요. 단톡방을 나가기 전 저는 마지막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서연아, 법적으로 문제없게 잘 해결해라. 우리는 내 편이야. 힘내. 친척들의 지지를 받으며 저는 단톡방을 나왔어요. 그날 밤 진우에게 40통이 넘는 전화가 걸려왔다고 하더라고요. 모두 친척들로부터 온 전화였어요. 진우야, 내가 너무했다. 서연이한테 사과해라. 이런 식으로 결혼 생활하면 안 된다. 진우는 그제서야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을 거예요.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받게 된 상황이니까요. 강 여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친척들 사이에서 며느리를 괴롭힌 시어머니로 찍혀버린 거죠. 그리고 지혜는 학원가에서도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놀면서 공부한다고 거짓말한 학생이라고 말이에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진실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가족이라는 방패막이로 저를 공격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들이 비난받는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마지막 카드는 따로 있었거든요. 친척 단톡방 사건 이후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진우 측에서는 여러 번 합의를 시도했지만 저는 모든 제안을 거절했어요. 이미 법적 절차에 들어간 이상 끝까지 가보기로 마음먹었거든요. 2025년 1월 드디어 가정법원에서 첫 조정 기일이 열렸어요. 조정실에 들어서니 진우와 그의 변호사 그리고 강 여사까지 와 있었습니다. 지혜는 오지 않았어요. 아마 체면상 나오기 어려웠을 거예요. 조정위원이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겠다고 하자 진우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희는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주택이 남편 단독 명의인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제 변호사가 준비해온 자료를 제출했어요. 부인이 주택 구입에 5억을 기여했고 혼인 기간 중 가전제품과 가구 구입에도 2천만 원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합니다. 조정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더니 진우 측에게 물었어요. 남편분, 부인의 기여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기여한 건 인정하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은 아내에게 있습니다. 그 말에 제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어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라고 하시는데 이것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그동안 모아온 녹취 파일이 조정실에 흘러나왔어요. 내 이름 박힌 내 집이야. 꼴 보기 싫으면 내가 나가. 며느리가 감히 우리 딸을 내쫓아? 조정위원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런 발언들이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이 상당해 보이는데요. 진우는 얼굴이 빨개지며 변명하려 했지만 녹취는 명확했어요. 남편분과 시어머님의 언행이 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조정위원은 진우 측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합의를 권고했지만 진우는 끝까지 거부했어요.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본격적인 재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재판이 열린 건 3월이었어요. 법정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진우의 회사 동료도 몇 명 증인으로 나왔고 제 회사의 서정호 과장님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났어요. 먼저 지혜의 학원 출석 기록이 공개되었어요. 4개월 동안 전체 수업의 30%만 참석했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났죠. 이는 피고 측이 주장하는 시험 준비가 허위였음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은 생활비 유용 부분이었어요. 저희 공동 생활비에서 지혜에게 간 120만 원에 대해 진우는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다르게 봤어요. 부인의 동의 없이 생활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부적절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진우가 직접 증언대에 선 때였어요. 피고는 내 이름 박힌 내 집이라고 발언한 것이 맞습니까? 네. 하지만 그건 화가 나서 그럼 부인이 집 구입에 기여한 5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분명히 제 돈이 들어간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재판부는 또 다른 증거도 검토했어요. 제가 병원에서 받은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서였죠. 이 진단서에는 가족 관계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피고 측의 행동이 원고에게 미친 영향을 보여줍니다. 재판이 거듭될수록 진우 측은 불리해졌어요. 객관적인 증거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특히 가은 여사의 폭언 녹취는 재판부에 강한 인상을 남겼어요. 시어머니의 이런 발언은 며느리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6월, 마침내 1심 판결이 나왔어요. 제3분할의 경우 원고가 주택 구입에 기여한 5억과 가전제품 구입 비용 등을 종합하여 6,040으로 분할하되 원고가 60%의 지분을 갖는다고 판단합니다. 진우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집의 60%를 제가 가져간다는 건 사실상 집을 팔아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또한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재판부는 계속해서 판결문을 낭독했어요. 피고의 내 집이라는 발언과 시어머니의 폭언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며 진우는 항소를 하겠다고 했지만 변호사는 회의적이었어요. 1심에서 이 정도로 명확한 증거가 나왔는데 2심에서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진우는 항소를 포기했어요. 더 이상 변호사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2025년 8월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시장 가격 15억에 팔린 집에서 저는 9억을 가져갔어요. 대출금을 정리하고도 4억이 넘는 돈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진우는 나머지 6억으로는 대출금과 변호사비를 정리하고 나니 손에 남은 게 거의 없었어요. 결국 인천 서구의 월세 빌라로 이사를 가야 했죠. 지혜는 더 처참했어요. 더 이상 시험 준비생이라는 보호막이 없어진 채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며 고시원을 전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강 여사는 친척들 사이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며느리를 괴롭힌 시어머니라는 낙인이 찍혀서 명절 때도 자리가 어색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2025년 9월 회사에 사직서를 냈어요. 지난 10년간 쉬지 않고 달려온 저에게는 휴식이 필요했거든요. 그동안 저를 위해 돈을 써본 적도, 시간을 써본 적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팀장님,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후배들이 아쉬워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그동안 너무 열심히만 살았던 것 같아서 퇴직금과 재산분할로 받은 돈으로 저는 3개월간의 세계여행을 계획했어요. 10월,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기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제 돈으로, 제 의지로 저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 거였어요. 이제 정말 자유구나.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3년간 막혔던 숨통이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옆자리 승객이 물었어요. 여행이세요? 네. 인생 첫 혼자 여행이에요. 좋겠네요. 혼자 여행은 정말 특별하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정말 특별할 것 같아요. 처음으로 저만을 위한 시간이거든요. 창밖으로는 새하얀 구름들이 펼쳐져 있었고 그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제야 제 인생이 진짜 시작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서연 씨의 이야기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답답했죠. 착한 사람이 당하기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참기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요. 하지만 서연 씨는 마지막에 정말 멋진 반격을 보여줬습니다. 감정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증거를 모으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아간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내 집이라는 말에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그 순간부터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살면서 우리는 때로 가족이니까, 사랑하니까 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곤 해요. 하지만 서연 씨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건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서연 씨가 마지막에 혼자 떠나는 여행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자신을 되찾는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누구나 살아가면서 다양한 선택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참을 것인지, 맞설 것인지,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죠. 서연 씨처럼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